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얘기에 질리신 분들, 플러스 중국까지 포함해서요. 자, 2주간에 걸쳐서 유로피안 전투기들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유럽 쪽이 많은 그 마녀층을 이루고 있는 게 일단 주방식기, 뭐 스탱, 뭐 이렇게 그 냄비, 뭐 이렇게 그렇죠. 칼, 네. 칼, 그렇죠. 예, 예. 독일의 그 유명한. 네, 그리고 뭐 비사 뭐 해서 뭐 자동차 이런 건데 사실 이 그 기술의 어떤 직결체를 할 수 있는 전투기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근데 6세대 전투기를 이제 유럽에서 지금 뭐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들인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럼 유럽이 발표한 6세대 전투기 어떤 모습인가요? 네, 먼저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뭐 치고 나왔는데 네. 재작년 2017년에 미래 항공 전투 시스템, 퓨처 컴뱃 에어크래프트 시스템, 이거 약으로 이제 FCAS, 푸카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6세대 이런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스페인도 여기 합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제 한 조가 된 거죠. 그리고 영국의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판보라 에어쇼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한 템페스트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엔 또 이탈리아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종 전 붙은 거 맞습니까 이거? 합류를 했다고 그래요. 예, 합류. 그래서 그 합종 연애 이제 흥미롭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왜 이렇게 혼자서 못하고 여러 나라가 함께 하느냐?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얘기할 뭐 타이푼이라든지 토네이로라든지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가 이제 함께 전투기를 개발한 케이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투기 개발은 막대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서로 기술에 있어서 이제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공유해서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이제 그런 등등의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합종 연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푸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죠. 이건 그러니까 좀 뭐, 무인기 같이 예. 뒤에 이거 이렇게 수직 이 뭐죠? 예.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가 그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만들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쌤 잘 아시지만 여기엔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거 사람은 저건 조종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사람이 해도 이제 컴퓨터가 계속 이제 평형이나 이런 거를 정말 초 단위로 밀리세컨드 단위로 계속 파악을 하고 맞춰야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컴퓨터에 그럼 조기 컴퓨터는 CPU가 얼마짜리, 뭐 그래픽카드 얼마짜리 들어가는데 저게 그게 비행기가 몇백억 몇천억짜리가 움직이고, 그런데 들어가는 이건 메인보드는 뭡니까? 몇천억은 되겠죠. 예, 생각보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이제 아폴로 11호 갈 때도 뭐 계산기 수준의 컴퓨터가 갔다 그러고,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죠. 센서하고. 그래 우리 게임할 때도 그래픽카드가 제일 중요한데 램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 램은 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슈퍼 컴퓨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 뭐 가정에서 쓰는 것 중에 좀 게이밍 컴퓨터라고 좀 센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정도면 잘은 모르겠지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초에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들어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런 소프트웨어들 개발이 늦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 개발은 게임이라든가 그런 걸로 계속 이제 견인이 됐는데, 그런 그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들이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좀 더 중점적으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시한 6세대 전투기 모델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고, 뭐 레이저 무기 이런 것도 쓰고 있고,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푸카스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단독으로 우리는 전투기 단독으로 보통 따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 자체뿐 아니고 이제 무인기 있죠? 이 무인기도 이제 조그만 무인기예요. 그래서 A400M 같은 이제 수송기에다가 뭐 몇십 개 또는 뭐 100개 이상을 실어가지고 그거를 군집 드론이라고 전에 얘기한 거죠. 그걸 확 하늘에서 이제 그 산포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이제 그런 군집 무인기들 그리고 또 A330 우리 공중부비기 뭐 이 개조한 것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개조한 이제 조기용보 통제기라든지 뭐 최신의 차세대 정찰위성 또 통신위성 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킨 이러한 그 시스템 속에 이제 이 6세대 전투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6세대 전투기 푸카스는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이 각종 상황을 분석을 해서 이 무인기들한테 너는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해라 이거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전에 얘기했지만 6세대 전투기가 이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견적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기 힘들어요. 워낙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일단은 이 푸카스의 경우는 총 예산이 5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8조 원 정도.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2040년쯤 실전 배치를 목표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되면 독일의 경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기존 주력 전투기 라팔 등을 이제 대체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여기 참여 못한 건 이제 브렉시트. 아, 그것도 영향이 있네. 군사적으로도. 네, 영향이 있죠. 다 있죠. 그래서 이제 홀로서기를 아까 뭐 이탈리아하고 붙어가지고 합류. 합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템페스트라고 영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2018년에 판포르 에어쇼에서 이 모형이에요. 실물 사이즈 모형 모컵이 공개가 된 거고요. 날개가 이제 삼각형 모양, 델타익이라 그러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긴. 그리고 쌍발 엔진 있고요. 요거는 기존의 그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 유명한 그 유로파이터를 스텔스로 개조한 모습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템페스트는 지금 영국 방위 산업체인 그 BAE 배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 맞는데 이거 영국. 근데 영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서는 덜 줄여 읽는 편은 있어요. 예. 배 시스템스하고 항공기 엔진 업체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유럽의 미사일 업체 MBDA 이런 데들이 이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템페스트는 옛날에 같은 이름의 전투기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템페스트 MK5 마크 5가 있었고 여기에 1944년 6월부터 8월까지 638개의 V1을 격추했다고 해서 굉장히 뭐 당시 영국인들한테는 뭐 수호신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 이름만 물론 물려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세대 전투기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많이 투입이 돼 있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6세대라고 한다면 일단은 원격 조종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인 비행이 가능하고 조종석에 계기판이 전혀 없어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 그래 허공을 찌르는 듯한 그렇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써가지고 그 실제 뭐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멧에 나타나는 거예요. 헬멧에 계기판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이제 누르는 거죠. 증강현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면 허공을 괜히 찌르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무기도 여기는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은 재래식 무기는 가급적 장착을 안 하고 이제 레이저 무기나 스타워즈로 바로 가는데요. 그런 쪽 그리고 뭐 에너지 무기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그다음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체를 해서 후속 기체가 될 예정인데 실전 배치는 2035년 정도 보고 현재 개발 투자는 3조 원 정도, 20억 파운드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2020년 말까지는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2035년에 실전 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좀 늦어지겠죠. 네. 특히 뭐 일이라는 게 특히 뭐 광선 무기 이런 거 에너지 무기 달려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돈도 늘 테고 더 들 테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 이탈리아도 합류했지만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 사브 있잖아요. 네. 사브도 참가를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의외로 그 FCAS 카스에 비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설계도 많이 진전이 돼 있어서 좀 성과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그 지금은 이제 뭐 각자 움직이는 뭐 그런 사이가 됐지만 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4개의 나라가 함께 팀이 돼가지고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 친구입니다. 많이 이제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앞에. 앞에 이제 우리 전에 뭐 젠 22니 얘기했던 카나드 보존알기관이 달려 있고 뒤에 델타-A 그리고 삼각형의 델타-A를 가진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 타이푼은 이제 1979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93년 3월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이제 첫 비행을 한 거죠.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도 비행, 첫 비행부터 양산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겁니다. 개발에 오래 걸린 거죠?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전투기 개발하다 보면 보통 5, 6년 이상 걸려요. 우리가 좀 그동안 속성 재배를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빨리 좀 개발해야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약간 이게 이제 4세대 전투기로 분류가 되는데 일부는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슈퍼크루즈라는 거예요. 뭐냐면 초음속을 내려면 애프터버너라고 그래가지고 제트 엔진을 통해서 연소된 배기가스에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불을 붙여가지고 연료를 투입해서 재연소시키는 이거를 이제 애프터버너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급가속을 해서 초음속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형태, 초음속 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하면 다시 이제 쓴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연료를 투입해야 되니까 연료 소모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금방 연료가 바닥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슈퍼크루즈는 애프터버너의 가동 없이 계속 일정 시간 동안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이푼은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엔진은 이제 유럽 4개국 컨소시엄, 아까 말씀드린 나라의 컨소시엄 회사인 유로제트사가 만든 EJ200이라는 그 엔진을 탑재를 했어요. EJ200 터보팬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 하여튼 이 엔진에 의해서 이런 능력을 이제 갖게 된 게 이제 강점 중에 하나죠. 참고로 F-22도 이제 슈퍼크루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 1.58이 속력으로 일정 시간 동안, 이것도 뭐 계속 할 수는 없고요. 그 일정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유로파이터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뛰어난 항공 역학 설계, 그다음에 작지만 강한 엔진 덕에 무장을 장착했을 경우는 마하 1.2, 그리고 무장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좀 더 빨리 마하 1.5 정도로 슈퍼크루즈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이터는 공중전 능력에 좀 특화를 해서 설계하고 만들어낸 기종인데, 구소련의 이제 차세대 전투기는 뭐 수호의 35, 37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근접 교전 그리고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에 특화가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장시간 초기 비행도 가능하고, 긴급 발진 시에는 3분 안에 출격이 가능하도록. 물론 사람이 준비돼 있긴 해야겠지만요. 그러게 우리 군대 있을 때 빠른 게 5분 대기 5분 대기 전이에요. 더 빠르네요 우리보다 이거. 우리도 그 군화 신고 잤는데 우리보다 빠른. 이건 이제 그 활주로에서 실제 발사가 아니고 뭐죠, 활주로 시작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바쁘죠. 그리고 생존성이 굉장히 높은 전투기인데, 일단은 제한적이지만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근데 기존 전투기보다는 훨씬 우수한. 기체 80%가 비금속이에요. 복합 재료에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계통이라든가 뭐 수지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더 반사율이 항상 큰 데가 어디냐면, 즉 레이더에 잡히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엔진 공기 흡입구 있잖아요, 앞쪽에. 그게 사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각이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뭐 이렇게 반사가 되기 쉬운데, 거기는 이제 레이더 전파 흡수제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흡수를 시켜서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좀 꽤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적기나 적 지상 기지로부터 공격을 재빨리 포착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랑하는 기술이 뭐냐면 자체 방어 체계, DASS니까 이건 다스라고 불러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스인데, 미사일 조준 공격을 포함해서 적의 위협을 조종사에게 경보해주고, 또 적 미사일의 추적 장비를 회피할 때 사용하는 그 체프와 플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조종을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습니다.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죠, 당연히.
철벽 수비겠는데요? 예. 꼽장 발언해 그냥. 안전하겠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게 생존력을 높인다는 건가요? 예. 뒷좌석에 바가지 긁는 누가 있으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 생존력이 높아지는 엄청 거다. 높아지죠. 예, 일단 들어야 됩니다. 재미는 없을 망정. 예. 바가지 긁는 아내는 물론 사람이 아니고요. 아내 시스템의 별명인데. 시스템으로 바가지 긁는 아내까지 만들었어요. 아 예. 참 뭔가 아는 거죠 이분들이. 내깅 노라라고 내깅이란 게 소위 바가지 긁는다고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노라는 사람 이름이죠. 바가지 긁는 노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게 전투기가 적의 추적 레이더에 이 레이더 파워 접촉을 하게 되면 계기판에 경보가 울리는데 요걸 이제 운전을 조종을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딴 생각하다 보면은 이 내비에서 나오는 뭐 그거 놓치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예. 속도를 줄이세요. 뭐 이런 놓치죠. 그런 놓치죠. 거. 예. 그럼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기도 하고 그쵸. 그렇지.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여성의 고음 음성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육성, 예, 육성으로. 피상 이거를 예, 뭐 그런 식으로 여성의 뭐. 목소리로. 영국 여성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영국 여성들도 목소리가 되게 좀 뭐랄까 좀 무서워요. 그래서 영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예, 좀 이렇게 우리 좀 달라요 분위기가 세고. 그래서 아마 그런 굉장히 제가 연상하는 거는 그 엄마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막 등짝 때리면서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건 별로 뭐 이렇게 위협적인. 그러니까 영국 어머니, 예, 영국 어머니 등치도 크시고 이렇게. 영국보단 독일이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하간 그렇게 아무튼 저 여성의 그 목소리가 실제로 나와요. 예. 예. 신경질적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드는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전 상황에 사실은 급기동하고 뭐 이런 거다 보면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요. 모를 수 있죠. 네, 사실은. 모를 수 있거든요. 예. 삑삑하고 뭐 나와도 모를 수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면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절대 그렇죠. 놓칠 수 없는 그런 거를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게 녹음을 우리나라 여성으로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는 미국에서 이제 렌트해가지고 하면 미국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무뚝뚝해요. 여성이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못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Oxford Street, London. Set as final destination. Calculating route.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1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 다른 나라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여성의 고음이 이게 그래서 내깅 노라예요. 이게. 이건 그 오피셜한 건 아니겠죠? 아마 아니지 싶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설마. 별칭 뭐 이렇게 뭐 근데 별명. 별칭을 참 잘 붙인 거 잘 같아요. 붙였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레이저와 접촉했음을 알리는 그러니까 레이저가 이렇게 조준되거나 했을 때 경보 장치도 장착이 돼 있어서 어쨌든 이래저래 좀 생존력을 높이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초점을 맞춘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조종사 이제 보호 능력도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이 이제 독자 개발된 풀 커버 내 중력복.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풀 커버 안티 G 트라우저. 우리 이제 조종사들 오래 할 때 이제 피가 아래로 쏠리는 걸 방지 G슈트라는 걸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혼절하거나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제 그 내중력복인데 풀 커버 내중력복이라는 걸 채택을 해가지고 항공기가 급속도로 급기동할 때 빠른 속도로 가속할 때 인체가 받는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제 화생방 방호 기능까지 이제 갖추고 있다고 그러고 이 조종석도 이제 그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이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 보통 손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이야 우리가 이제 음성으로 하는 게 많이 나왔죠. 휴대폰도 그렇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머리야?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뭐 헤이골 뭐도 하고요. 예. 그런데 여간 이게 이제 음성으로 전투기의 뭐 각종 장비들, 레이더나 디스플레이나 뭐 통신 장비, 뭐 이런 항복 장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HMD라고 그러는데 헬멧에 이제 온갖 정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속도, 고도, 뭐 적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종사가 쓰고 있는 헬멧의 이 바이저, 이 눈앞에 나타나는 여기에 이제 그 다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장치를 갖고 있어서 신속하게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죠. 예, 전투기도 음성 인식이 된다는 게 예. 뭐 기술은 있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하는데 실제로도 그것도 쓰는군요. 좀 재밌는 거는 요즘에 보편화됐지만 이 타이푼은 훨씬 전에 개발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예.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근데 그 아니 유럽하면 이게 또 뭐 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중심에 있는 이 하여튼 그 서부 유럽 그 진으로 프랑스는 왜 언급이 안 되는 겁니까? 프랑스는 네.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원래는 이제 프랑스도 거기에 팀으로 끼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게 1979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한참 냉전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뭐가 나왔냐면 그 소련에서 수호이 27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수호이 27은 미국으로 따지면 F-15 비슷한 전투기입니다.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가진 제공 이제 전투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소련이 유럽을 먹을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대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나토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 작전 계획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여간 이 수호 27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제공 전투기 강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대응할 무기를 이제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수호 27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자. 이제 일단은 뜻은 모았어요. 뭐 도원결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뜻은 모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동상이몽. 영국은 수호 27 이게 제공 전투기라고 그랬잖아요. 공중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공 전투기가 주 목적이어야 된다. 주 임무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프랑스는 이제 그 제공 기능은 물론이고 뭐 항공모함에서 합체할 수도 있고 지상 공격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다목적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지리적 상황이 다르니까 섬나라하고 환경이 또 달라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영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함재기로 해리어라는 수리기 창기가 있었죠.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아, 그러니까 비슷한 게 필요 없구나. 비슷한 그러니까 기능하는 뭐 게 이제 그런 용도 겹치니까. 그런 게 이제 이중가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한 거고 프랑스는 그 당시에 이제 항모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신형 항모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재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야 뭐 공군용 전투기 따로 해군용 함재기 따로 뭐 개발할 수 있지만 이 프랑스만 해도 그런 여러 개 안 되니까 이런 다용도기를 원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영국 프랑스의 대립이 좀 심각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프랑스의 문제는 뭐였냐면 좀 몇 가지 이제 요구가 있었어요. 일단은 유로파이터의 최종 조립지가 프랑스여야 하고 이거 제 생각에는 메이드 인 프랑스 붙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서로 합의 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마지막을 우리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엔진은 프랑스의 스네크마사에서 제작을 해야 된다. 핵심인데 엔진이 또. 스네크마저도 BAE 회사처럼 유명한 회사입니까? 예, 유명한 엔진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계속 뭔가 좀 때를 쓰니까 나머지 4개국이 전부 프랑스 욕심이 좀 과한 게 아니냐고 성토를. 핵심을 다 속보만 쏙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느낌상.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고 예. 결국 프랑스가 1983년에 유로파이터 프로그램에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뭐 프랑스도 나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런 주장을 했겠습니다만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홀로서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텐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프랑스가 나간 게 결국 신의 한 수가 됐다. 아, 잘 만들었다 그 이후에. 예, 그게 이제 나가서 진짜로 잘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라팔. 아, 이거 뭐 저도 알죠. 예, 라팔 전투기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공군 주력이 될 뻔했던 기종이라 한국에도 좀 뉴스에도 많이 타고 했는데 이 라팔은 애초부터 제공기, 전폭기 그리고 공군기, 해군기 겸용을 목표로 프랑스가 원했던 거죠. 그렇게 제작됐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은 다목적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유로파이터하고 라팔도 또 한 뿌리라는 면이 있어서 외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얘가 이제 라팔인데 예. 타입은 예. 뭐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일단 델타익이라는 거, 삼각날개라는 거 이런 게 비슷하고요. 카나든가에 그것도 있고. 예. 이 카나다도 있고 좀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미국적 전투기 쪽에 비하면 조금 선도 좀 유럽 감성이 좀. 예, 그렇죠. 좀, 특히 이제 파생형 가운데 라팔의 파생형 가운데 항공모함의 좁은 갑판에서 운용하는 함상 전투기까지 있는데요. 개발 당시부터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무게나 크기의 제약이 굉장히 심했어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A-18, EF 슈퍼넷 이 전투기하고 비교했을 때 라팔은 길이와 날개 면적이 가장 작은 편이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전투기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스텔스 능력 가지고 있고요.
정확한 그 레이더 피탐지 면적 우리 저 RCS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게 좀 비밀이라서 알려지진 않았는데 RCS가 1.2인 F-16C보다는 낮고 그다음에 RCS가 0.5인 유로파이터보다 높은 그 중간 어디가 아니겠느냐 정도의 저 레이더 회피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F-22, 35 이제 본격적인 스텔스기는 아니고 이걸 이제 영어로 세미 스텔스라고 합니다. 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유로파이터보다는 순조롭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의사결정도 빠를 테고. 그렇죠. 이게 몇 개 나라가 같이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의사결정이 일단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장이 차이가 나면 최악의 경우 뻐그러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동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사업자도 마찬가지. 동업자들도 네. 여럿이 있으면 그만큼 또 복잡해질 수 네, 있는 저도 거 아니에요? 자영업할 때 동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잘 끝났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말렸습니다. 동업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싸운다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절대 같이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형님 저랑 같이 일하지 말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프랑스가 이제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그 타이푼 계속 이탈한 다음에 그 이제 83년에 차기 차세대 전투기 척도가 될 기술 시범기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86년에 이후에 이제 라팔 A로 알려진 이제 신형 그 기술 시범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라팔은 이제 프랑스어로 돌풍 또는 이제 광풍 이제 그런 의미를 일으켰고 일단은 초기에는 하여튼 유럽 내에서 상당히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요. 1986년에 이제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에서 첫 등장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때 이제 영국, 독일은 원래 같은 배 탔다가 이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 라팔 딱 짠 하고 등장한 거 보고 이제 그 놀랐다고 이제 그러고요. 그 뒤에 하여튼 라팔 그 양산형이 이제 라팔 C형인데 이거하고 이 복좌형은 이제 라팔 B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각각 이제 91년, 93년에 이제 첫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라팔은 그 기본적으로 공대공 외에 프랑스가 원래 원했던 대로 이제 공대지 그다음에 대함 공격도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 멀티 롤 파이터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전투기로 이제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신형 복합 센서, 무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고 이제 공중 구비 능력도 이제 갖고 있어요. 아까 원쌤 보내주신 게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이제 공중 구비를 받는 통로입니다. 예. 원래 이제 전투기 간의 공중 구비는 안 되잖아요. 전투기간에 공중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필요할 경우. 네. 그래서 이제 라팔이 처음은 아니고 미국의 A4하고 스카이워커라고 함재기가 있는데 네. A4라는 데서 이제 전투기간의 공중구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라팔의 경우도 이제 그런 전투기간의 공중구비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라팔 전투기 중에 이제 큰 연료 탱크를 네. 단 거기서 이제 그 구비관을 통해서 다른 라팔 전투기에 공중구비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고 어디다 합니다. 쓰는 겁니까 그건요? 그러니까 버디 투 버디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출혈공의 공중구비가 항상 지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그 공중구비가 필요한 상황, 신속한 공중구비가 필요한 상황. 그런 경우는 이제 함정에서 항공모함에서 이 공중구비 능력을 가진 라팔이 출동해서 또 다른 함재기인 라팔에 공중구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거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라팔이 아주 독자 그 길을 걸어서 잘 뽑혔네요. 그 제품이. 이 프랑스는 당시에 전투기의 이제 4대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체, 그다음에 항공 전자 장비, 그리고 엔진, 무장 이렇게 다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도 증명을 한 셈이고. 그래서 라팔의 주요 구성품들은 이제 프랑스의 최첨단 항공 기술이 다 집약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라팔의 장점 중에 하나가 60m 초저공 비행으로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60m라면 잘 안 와닿는데요. 20층 아파트 높이니까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러네. 요즘 20층은 뭐 흔하지 않습니까? 흔해 빠졌죠. 그 9층도 아니에요, 한강변에서. 20층은. 아파트도 20층 넘죠. 네. 63빌딩이 200m 높이거든요. 와, 그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요? 예, 그 3분의 1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실 때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공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폭탄을, 폭격을 전폭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낮게 가다 보면은 지형 지물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이렇게 산 언덕 건물 뭐 이런 5만 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초저공 비행을 하려면 속도를 늦춰야 되잖아요. 속도를 늦추면 비행기란 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실속. 예, 그러니까 실속 이전에도 원래 비행의 원리가 그래요. 비행기의 원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비행기의 양력은 추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 공항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행기들 착륙할 때 쭉 줄줄이 내려오는 거 보이시거든요. 걔네들이 무슨 날개를 조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물론 약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공에서 속도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지형 지물을 피하려고 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놓이기 쉬운데 거기에다 말씀하신 실속이 걸려버리면 순식간에 추락을 하는 거죠. 그냥 60m에 추락하는데 언제 올리겠습니까 이거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에어로다이나믹스 이런 기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걸 다 해결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미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마법의 눈이라고 하는 이 레이더가 또 달려 있습니다. 라팔에. 이걸 RBE2 레이더라고 하는데 전투기 맨 앞부분에 붙어 있고요.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고 전자 주사 방식의 레이더인데 이게 이제 라팔이 개발되던 90년대에는 유로파이터 펌에서 대부분의 전투기가 다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첨단의 레이더를 장착을 했고 5 마이크로초 즉 100만 분의 5초죠? 20만 분의 1초겠죠? 20만 분의 1초에 한 번씩 탐색을 하게 돼 있으니까 1초에 20만 번을 탐색을 한다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레이더를 일종의 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센서 능력은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예. 그래서 기계식 레이더가 1초가 걸린다고 보면 20만 배 빨리 지형 지물을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저공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 단지 이 능력을 손으로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레이더 탐지 각도가 140도니까 굉장히 넓어서 이 최대 40대 적기도 탐지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인데 이게 이제 2012년부터는 탐지 거리가 200km나 되는 이제 RB2 AA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교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더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킬로 밖을 볼 수 있는 전장과 카메라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FSO, 그 프론터 섹트 옵트로닉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적외선 및 광학 장비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이더의 단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이제 그런 것을 탐지할 수 있는 스텔스기 탐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레이더를 교란하는 이러한 이제 그 전자전형 장비 이런 것도 이제 갖추고 있고요. 적이 아무래도 공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들을 교란하기 위한 이제 그런 용도로 해서 통합 전자전형 장비 이걸 스펙트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장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제 조편성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랬는데 프랑스가 딱 빠져가지고 기가 막힌 라파를 딱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기존 조원들이 어떻게 협업을 잘해서 조벌 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뤄냈나요? 네. 순조롭게?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나간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 그 뭐 엔진이나 레이더 이런 것들 핵심 장비를 뭐로 쓰냐 놓고 또 싸워요? 또 이제 그 대립각이 세워집니다. 영국, 독일은 사실 또 2차 대전 때 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런 또 악연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레이더 논란은 1990년을 전후해서 이제 불거졌는데 독일은 이제 기존의 개량형을 쓰자고 그랬고 영국은 아예 새로 만든 신규 개발형을 쓰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은 독일이 이제 1990년 전후에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방비 부담을 좀 줄여야 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정치적인 이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독일이 양보하면서 이제 레이더 논란은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냉전이 종식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각국들이 이제 국방비를 대거 줄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줄이면 뭐 신규 무기, 신형 무기 개발 비용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안 좋아졌어요. 타격이 좀 있었고 또 명칭도 처음에 이제 영국의 우리 2차 대전 때 얘기했던
그 명품 전투기잖아요. 스피트파이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명칭을 아니 붙이자. 독일이랑 영국이랑 같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비행기 만드는 이름을 스핏파이어 그거를 파이어 2 뭐 이런 식으로. 아, 그 탱크 만들면 타이거 전차 하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알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가지 하는 거지. 아, 솔직히 그 역시 네.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네. 받아들이겠어요 독일 쪽에서 네. 이거를. 그러니까 영국에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런 역지를 막 부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여러 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결국은 4개국이 나름 이제 사이좋게 역할을 분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에 임하게 되는데 영국 배 시스템즈가 저는 계속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필요하면 뭐, 예, 얘기 올 때까지 연락 올 때까지. 예, 연락 올 때까지. 저희는 연락 환영합니다. 전방 동체 앞부분, 그 다음에 카나드, 그리고 오른쪽 리딩 엣지 윙슬렛, 요거 이제 날개 앞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퍼론, 그 다음에 오른쪽 주날개의 핀들, 동체 중앙의 하부 파일럿 뭐 이런 것들 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른쪽 주날개 일부를 배 시스템즈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왼쪽 주날개 일부는 다른 나라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 왼쪽 오른쪽이 만드는 나라가 다르다. 그런 식의 이제 그 정도로 신경을 쓴 거죠. 네. 그러니까 날개를 만들어봐야 이 기술이 생기는데 우리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간 게 아닌가 네.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알레니아사가 왼쪽 주날개하고 후방 동체를 만들었고 스페인 카사가 후방 동체와 오른쪽 주날개를 또 이게 여기가 이제 주날개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으로. 그런 다음에 최종 조립 공장은 4개국이 각기 공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각각 최종 조립을 하기로 해서 제 생각에는 메이드 인 굳이 붙인다면 뭐 스페인, 영국, 뭐 독일, 프랑스가 다 나올 수 있는 프랑스는 아니죠. 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이렇게 다 메이드 인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예, 왼쪽 주날개 오른쪽 주날개 다르고, 야 이거 완전 무슨 피자 이거 잘라 파이 이거 조종하는 것처럼. 네. 제가 또 이제 여담이지만 네. 이것도 좀 봤어요. 봤는데 타이푼 공장을 제가 가볼 기회가 네. 있었는데 한 나라만 가본 게 아니고 독일, 스페인을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역할 분담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가 최종 조립된 거는 이제 스페인 쪽을 가서 공장도 보고 기지도 보고 그랬는데, 야 참 복잡하게 하는구나. 제가 하여튼 그 느낀 거는 이제 그거 느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뭐 고장 나는데요. 좀 날개 고장 나서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 왼쪽이에요. 그럼 왼쪽은 스페인이고요, 오른쪽은 이거고요. 뭐 담당자 바꿔드릴게요. 예, 이제 띵띵 안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근데 비행기 날개 때문에 전화하는데 저희 날개 아니 담당 전화하는데 이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거를. 또 특정국에서 만든 일부 부품이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재고가 없습니다. 아니, 물건 뭐 본사에 보내야 된다는 거. 야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네. 예, 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그 품질 관리가 잘 됐겠느냐. 그러니까는 오른쪽 날개랑 왼쪽 주날개가 품질이 살짝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런 경우에 이게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별의별 생각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여기서 그 완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시대야 이렇게 네 나라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무기를 같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전에는 뭐 전쟁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쟁의 참상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또 그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이 그림 보면서 정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 야사를 통해서 확인하시죠. 그림은 일기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이라던 스페인의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 그는 이렇듯 자신이 하고픈 말을 글 대신 그림으로 표현하곤 했는데요. 거장 피카소의 작품으로도 잘 알려진 이 그림. 한 번쯤 보았을 그 이름도 유명한 게르니카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니카가 사실은 스페인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이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는 1936년 스페인 제2공화국의 사회당과 공화당, 공산당으로 구성된
인민전선 내각이 수립되자 반정부군 수장이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은 자신이 이끄는 국민당과 함께 반란을 기획하는데요. 프랑코 장군의 선택을 지지해 적극 지원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였습니다. 국민당과 공화당 간의 다툼은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인 빌바오를 중심으로 벌어졌고, 빌바오 인근에 위치한 게르니카라는 마을은 하루아침에 스페인 내전에 휘말리게 되죠. 히틀러의 지원을 받은 독일 공군 콘도르 군단과 이탈리아 공군의 폭격기 55대는 평화롭던 주말 오후 게르니카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수송에 이용되던 폭격기 겸 내격기 XM79가 공습에 가담했고 약 3시간 반에 걸쳐 250kg 고폭탄과 50kg급 폭탄, 1kg 소위탄까지 무려 24톤의 폭탄이 쏟아져 내렸죠. 영문도 모른 채 게르니카 마을은 삽시간에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스크 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무자비한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600명, 부상자는 900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정규군이 민간인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 폭격, 아니 학살을 한 셈이죠. 파리에서 이 소식을 접한 파블로 피카소는 조국에서 벌어진 만행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 기막힌 참상을 알리기 위해 붓을 들었고 한 달의 시간 끝에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그리하여 탄생된 그림이 바로 게르니카입니다. 피카소는 그 그림에 폭격을 당한 도시명인 게르니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피카소의 화풍이 본격적으로 변하게 된 첫 번째 작품이 되기도 했죠. 피카소는 전쟁의 처참함을 흰색과 검은색, 회색만을 사용해 강렬하게 묘사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통곡하는 여인과 칼을 쥐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리고 상처 입고 울부짖는 말 등 피카소가 그린 벽화 형태의 그림은 전쟁의 야만성과 잔혹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죠. 그는 이 작품을 파리 망국박람회에 출품합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스페인 국민들에게 자행된 야만적인 행위를 고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다행히 피카소의 의도는 성공하게 됩니다. 피카소의 그림으로 이들의 만행이 알려지자 아돌프 히틀러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작품이 화제가 된 어느 날 피카소의 화실에 독일의 비밀 경찰이 들이닥치고 독일 장교는 게르니카의 그림 사진을 가리키며 이 흉측한 그림을 그린 것이 당신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피카소는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다 라고 받아치죠. 게르니카는 나치 수장인 아돌프 히틀러가 가장 싫어했던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현대예술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했고 피카소는 전쟁, 학살과 같이 반윤리적인 행동을 그림으로 비판하는 일명 정치적 예술가의 행보를 계속했죠. 피카소는 게르니카에 이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또다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걸 강력히 반대했던 프랑스 공산당의 요청에 따라 피카소는 반미 선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면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어 미군인지 북한군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이는 피카소의 의도라고 합니다. 그는 미군이나 북한군을 넘어 전쟁 그 자체를 꼬집었죠. 그의 그림은 단순히 캔버스를 넘어 군대도 언론도 하지 못한 것을 예술이 해낼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화와 다큐멘터리, 새로운 매체가 앞다퉈 주목받던 때에 가장 고전적인 방식인 회화로 울림을 주었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파블로 피카소. 그의 예술성은 미술사뿐 아니라 전쟁사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뭐 유럽도 보면 지금은 되게 평화롭고 그렇지만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전쟁도 많고 내전도 많고 좀 피가 많이 흐른 지역이라 좀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사이가 좋잖아요. 네. 이 상태로 좀 잘 갔으면 좋겠고 전투기도 좀 이렇게 품질 관리 잘해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서로 질이 다른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다른 나라에서 만든다는 건 진짜 아주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유로파이터나 라팔 둘 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투기인데 근데 실전에서 나와서 뭐 몇 대를 격추했다든가 어떤 뭐 전과를 세웠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일단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2011년에 리비아 내전, 가다피 관련된 그 내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 참가한 영국군이 첫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전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성과는 별로 없었고요, 그때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군 소속으로 예멘 내전에 이제 전장에 투입이 되게 되죠. 이때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무슨 뭐 결과를 낸 건 없는데 사실은 실전보다는 가상 대결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면 실전이라는 거는 뭐 서로 이렇게 맞아야지 서로 뭐 전투로 벌어지고 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데이터가. 근데 가상 대결을 보면 대충 이제 성능을 알 수가 있잖아요. 2005년에 영국에서 벌어진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T1 복자 훈련기 한 대하고 영국의 레이크니스 주둔 미 공군 F-15E 전투기 2대의 공중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F-15E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켜버리는. 예, 뭐 우리 FC 얼마 전에 저희가 와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미국 쪽에 충격을 준 사건이 있는데. 또 있어요? 예, 미 공군 F-22 그 탈 인류 스펙 아닙니까 그거는요? 우주 방위군 무기라고 예. 그러니까요, 예. 걸로. 예. F-22 여러 대를 격추를 시키는 위력을 과시해서 그 전까지 무패였던 F-22가 여러 차례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니 F-22가 유로파이터한테 졌어요? 여러 번 집니다. 그럼 유로파이터 라팔 현재도 운영은 뭐 잘 되고 있겠죠? 스펙은 엄청 좋은데요. 네, 근데 한때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왜요? 뭐냐면- 좋던데? 거의 2010년대까지만 해도 사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그냥 못 판거네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유로파이터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지금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왜요? F-22도 가상 전투에서 그러니까요, 예. 이기고 있었는데 성능과 비용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탈탈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